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재입니다. 내년부터 일본 고등학교 1학년생이 사용하게 될 사회교과서 대부분에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실립니다.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다.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실리게 되는 건데요. 그렇지 않아도 일제강점기 징용 문제와 또 일본군 위안군 피해 문제로 한일 관계가 어느 때보다 나빠져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것도 모자라서 어린 학생들의 교과서에까지 계속해서 왜곡된 내용을 싣겠다고 하니까 분노를 넘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잘못된 역사를 배운 일본의 청년들이 이끌 일본의 미래가 아찔해지는데요. 일본은 지금이라도 올바른 역사를 좀 가르쳐서 과거 일본이 저지른 역사의 만행의 반복 막아야겠습니다.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땅입니다. 3월 31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비즈니스 신세계로 가는 길 알려줘. 구리도시공사가 민관합동사업으로 선보이는 지식산업센터 휴벨라인으로 안내합니다. 경춘선 별내역 8호선 연장부와 GTX B노선 추진해 트리플 역세권 전층 층고 6m라며? 자, 성공 향해 출발. 시공 신세계건설 문의 1544-6008. 무공해 고원에서 자란 프리미엄 돼지고기. 고고고 고원돈 고기는 고원돈 육즙 가득 고원돈 암돼지 맛있다. 고고고 고원돈 고기는 고원돈 부드러운 고원돈 암돼지 무공해 고원에서 자란 프리미엄 고원돈 암돼지.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남북경제협력의 허브 파주 센트럴밸리, 파주시 대규모 희망 프로젝트 중 1단계 파주 센트럴밸리. 역세권의 프리미엄이 더해진 세대를 이어갈 미래 가치가 완성되는 곳. 사업용지 분양 문의 1522-0844. 시공 현대 엔지니어링. 3월 31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1부에서는요. 조용찬의 미중 바로 알기,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또 2부 이슈 오늘에선 상주시에서 전국 최초로 유기동물 입양 배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해서요. 상주시 이현균 축산과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각종 설문조사의 결과를 갖고 우리 사회 분석해보는 시간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준비가 돼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안동 MBC 플러스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조용찬의 미중 바로 알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를 방문해서 최대 3조 달러 규모의 새로운 경제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미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나라는 어떤 기업이 수혜를 받을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연결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바이든이 1조 9천억 달러 경제대책 발표한 지 한 달도 안 됐잖아요. 그런데 오늘 2차 경제대책을 또 발표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3월 1일 날이었죠. 미 의회를 통과한 1차 경제대책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 가구에 돈을 잘 흐르게 하는 지열 정책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새로운 대책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산업 구조를 전환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합니다. 야당인 공화당과 산업계가 2차 안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인프라 투자 분제부터 먼저 추진하게 되고요. 1단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로나 건설, 송전망 건설과 같은 SOC 사업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5G 통신 기술 개발과 관련된 첨단 기술 분야에도 연구 개발비가 투입되고요. 네. 또 대선 공약이었죠. 탈탄소 실현을 위한 전기 자동차 충전 시설, 에너지 절약형 주택 건설, 이산화탄소 배출과 관련된 감소한도 당길 것이라고 합니다. 좀 여러 가지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지원이 발표가 된 것 같은데요. 또 인프라 투자 계획이 가장 크다고 하던데 미국의 인프라가 어느 정도 낙후됐길래 이렇게 서둘러 먼저 추진하는 건가요?
네, 미국의 인프라의 노후 상태는 아주 심각한데요. 미국의 대부분의 고속도로, 교량, 철도, 공항 같은 경우에는 1950년서부터 70년도에 집중적으로 건설이 됐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상하수도, 가스관 같은 경우에는 100년이 넘은 곳이 상당히 많은데요. 네. 미국 토목학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인프라 실태를 A에서 E까지 5단계를 나눠서 구분했는데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D 플러스 나쁜 단계입니다. 최소한 B 플러스인 우리나라 정도 수준까지 올리기 위해서 이번에 대규모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뭐 이전에 정권들 같은 경우에는 오바마 케어, 국경장벽 건설이 최우선을 둬왔고 또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세 문제는 피해갔기 때문에 인프라 상태가 지금 상당히 안 좋은데요. 이제 문제는 이번에 1조 달러 넘게 인프라 자금이 투입되지만 고속도로나 공항, 항만, 5G 통신과 같이 수익성이 좋고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속도감 있게 추진되겠지만 지방도로나 학교,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뒤늦게 착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미국도 아무래도 경기가 양극화 모습이 뚜렷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사회 간접자본 중에서도 어느 정도 이익이 나는 부분은 좀 빨리 추진이 되고 그렇지 않은 건 좀 뒤로 밀릴 거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경제 대책 추진하려면 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텐데 3조 달러 규모라서요. 이 재원은 어떻게 도달이 되나요? 네, 경제 대책이 두 가지로 분류됐듯이 증세 방안도 두 가지로 분할돼서 추진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재원들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법인세 감세 정책을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거죠. 그리고 교육이나 빈곤 대책은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인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법인세율은 14%까지 낮아졌지만 다시 예전 수준인 28%로 2배로 인상이 될 겁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연봉 40만 달러 이상의 부자들에 대해서는 최고 소득세율과 관련해서는 37%에서 39.6%까지 높아지게 되고요. 연간 소득이 100만 달러 이상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게 되고요. 1993년 이후에 묶여 있었던 유류세도 다시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네, 법인세율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다 세금이 오르면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부자들 그리고 특히 공화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세금 인상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 내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반대가 좀 상당히 심하다고 합니다. 특히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공화당의 티파티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민주당이 온건파하고 연대를 해서 1차 SOC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양보를 하겠지만 2차 격차 해소를 위한 무료 대학 등록금 지원 같은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대가 심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바이든의 이 두 번째 경제 대책이 만약에 의회를 통과한다면 미국의 GDP 성장률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은데 또 GDP는 얼마나 높아지고 그러면 주가나 달러 환율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살펴주시죠. 네, 총 3조 달러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원화로 3,300조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 자금이 투입되면은 고용이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500만 명 정도 신규 고용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미국의 GDP 성장률은 무려 7.5% 전후까지 높아지게 되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코로나 감염자가 이제 급감하고 경제 활동이 본격화되는 2분기부터는 연율 기준으로 해서 무려 18.1%나 성장률이 급가속으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다만 이런 그 대규모 재정 출동에 따른 정책은 부작용도 한꺼번에 수반하게 되는데요. 미국의 모든 채권의 기준이 되는 10년물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2%를 돌파하게 되고요. 네. 또 법인세 인상만으로 S&P 500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은 한 12% 정도 감소를 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아무래도 2분기 거친 주가 조정이 예상이 되고요. 또 달러가 아무래도 국제 수익률이 좋다 보니까 해외에서 한머니들이 미국으로 유입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원 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2023년까지는 1달러에 1,200원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그 달러 강세가 좀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확실히 이렇게 워낙에 큰 경제 대책이니까 뭐 좋은 효과도 있는 반면에 악영향, 주가나 이런 부분에서는 참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한머니가 다시 미국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건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세계적으로도요? 네, 아무래도 달러가 강세고요. 우리나라의 그 정기예금 금리가 그 0.5%인 점에 비교해 보면 미국의 채권 수익률이 2%가 넘는다면은 당연히 한머니들이 강세 통화를 쫓아서 미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신흥국 같은 경우는 올해 달러 부채 상환금이 무려 7,200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요. 이 때문에 벌써 경제 펀더멘털이 약간 국가에서는 아무래도 외환위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 위기가 신용 경색을 갖고 오고요. 또 유동성 위기뿐만 아니라 경제의 위기로 지금 내몰릴 가능성이 높은데요.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경제 펀더멘털이 좀 좋고 그리고 전반적인 자금 이탈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에서는 급격한 자금 이탈이 없고요. 대신 달러 강세는 수출 기업의 호재로 작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출 기업들이 상대적인 반사 이익을 받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궁금한 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도 있는 경기 부양책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의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재정 적자 대비 그 GDP 비율을 보면은 한 15%까지 올라가게 됐는데요. 역사적인 수준을 볼 때는 거의 전시 수준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15%를 넘어갔던 적은 1945년 21%대 이후에 최고 수준이 되는데요. 네. 더 이상 이런 적자 폭을 감당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의원들 중에서도 2차 경기 부양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특히 초당파 의원 모임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자료를 냈습니다. 아무래도 증세가 계속이 되면은 15만 9천 명 정도의 고용이 감소하고요. 증세가 장기적으로 GDP 성장률을 마이너스 0.8% 떨어뜨리고요. 네. 임금도 마이너스 0.7% 감소시키기 때문에 단기적인 그 경기가 반짝 좋아지더라도 장기적으로 악화된다는 점에서 이런 그 증세와 관련된 이야기들과 관련해서는 미국 안에서도 논쟁이 좀 심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확실히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 대책이니까 수혜를 받는 기업은 어느 쪽일까요? 네, 아무래도 그 인프라 투자가 증대를 하면은 노동자의 소득도 늘어나고요. 또한 기업들의 상산성도 늘어나고 토지 가격도 상승하기 때문에 세수는 분명히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특히 노후화된 상수도 교체뿐만 아니라 학교의 인터넷 서비스도 딸리고요. 도로라든지 항만 같은 경우 개보수가 진행되면은 철강이나 복용강료, 페인트 같은 건축자재들이 대호황을 맞게 되는데요. 네. 벌써 우리나라 주시장에서도 페인트주가 한 이틀 전서부터 올라가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10년간에 걸쳐서 해상 풍력 발전 설비를 대폭 증설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그 터빈과 관련된 그 날개 부분이죠. 풍력 그 날개 그리고 터빈 엔진 같은 쪽에서도 그 수혜가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교통망 정비와 더불어서 5G 통신망도 같이 구축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컴퓨터 기기나 통신기기, 소프트웨어,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그 수요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와 관련된 수요도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여행산업, 레저산업, 엔터테인먼트도 좋아지게 되고요. 또한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전자상거래, 원격 진료도 좋아진다는 점에서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상당한 그 활력을 받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근데 이번 경제 대책으로 수혜를 받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또 피해를 받는 기업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피해를 볼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원부자재 조달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달러 강세이기 때문에 네. 결제 대금이 또 늘어나게 되고요. 또 사치품들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이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특히 이번에 대규모 투자에 따라서 다국적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익이 좀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달러 강세에 좀 대비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번에 말씀하신 게 미국의 GDP 성장률이 7.5% 전후까지 높아질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중국의 성장률이 역전되는 건가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올해 8에서 9%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월간 성장률을 보면은 1월 달에는 21% 성장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2월 달에도 한 20%. 이 때문에 올해 1분기는 17% 전후에 높은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보실 때는 모멘텀이 중요한데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2분기의 그 성장률이 무려 18% 정도 되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8, 9% 정도로 떨어지고요. 네. 이후부터는 6%, 5% 떨어지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로 갈수록 그 성장률 자체가 견고하다는 점에서는 아무래도 미 달러와 강세 요인도 작용할 수가 있겠고요. 또 경기 회복과 더불어서 채권 수익률도 올라가기 때문에 달러 강세에 따른 해외 투자 자금 유입으로 인해서 미국 경제는 중국보다는 좀 오히려 하반기로 갈수록 더 강력한 모멘텀을 형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대규모 경제 부양책에 우리나라 주식에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주식 전반적인 시장에는요? 네, 아무래도 달러 강세가 전개가 되고요. 미국의 무위험 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는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것은 네. 해외 자금들이 한국 주식시장을 떠나서 미국으로 다시 유입이 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네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2분기에는 주가가 좀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지고요. 또한 우리나라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도 서학 개미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모멘텀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미국 시장의 채권이라든지 회사채, 정크펀드 쪽으로 아무래도 경기가 좋아지고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또 달러 강세이기 때문에 이동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또 살펴볼게요. 전기 자동차에 대한 투자 열기가 엄청났는데 지금은 좀 식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 세계적으로 전기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좀 감소하는 이유는 뭐죠?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달간 주가가 무려 30% 가까이 떨어졌고요. 라이벌 전기 자동차 회사인 피스커라든지 로즈타운 그리고 워크호스 같은 경우에도 한 달 새 50% 넘게 네. 하락을 했습니다. 중국의 테슬라라 불리는 니오 같은 경우에도 하락을 하면서 자동차용 배터리를 만들고 있는 퀀텀 또 스케이프라든지 LG 화학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좀 조정을 네네.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주가가 급락한 이유는 전기 자동차가 예전처럼 독점 그 기업이 아니라 경쟁 격화 산업으로 인해서 더 이상 높은 주가 수익비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작년에 자동차 생산 대수가 50만 대 정도밖에 안 됐는데 네. 700만 대, 2배 이상, 10배 이상 많은 GM 대비해서 무려 시가총액이 11배나 많다는 것은 어떤 지표를 적용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거고요. 네. 이 때문에 투자가들이 위험 분산 차원에서 그동안에 많이 상승했던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보유 비중을 좀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번 경기 부양책과 함께 연결했을 때 전기 자동차는 영향을 좀 많이 받지 않을까요? 네, 아무래도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충전 시스템이 들어온다면은 아무래도 다른 전기 자동차 시장에 뛰어들지 않는 GM이라든지 포드, 크라이슬러를 비롯해서 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 본격적으로 전기 자동차에 뛰어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기존의 테슬라라든지 다른 회사들이 갖고 있었던 전기 자동차 시장을 급속하게 잠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네. 특히 현대 자동차나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 세계에서 가장 싼 가격에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점에서는 미국에서도 좀 긴장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조용찬의 미중 바로 알기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 라디오는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에 2부에서 뵐게요.
편의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펀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펀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서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펀마트. 영화보다 더 감동적인 신이 있습니다. 코로나 최전선, 의료진의 영웅신. 발코니로 떠나는 우리 가족, 여행신. 선생님은 못 만나도 집에서 열심인 열공신. 국민 여러분께서 만들어낸 감동적인 신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기다려온 백신으로 해피엔딩 신을 보여줄 차례. 우리가 함께 만든 최고의 신들이 있어 대한민국은 반드시 코로나19를 이겨낼 것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100.1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버려지는 반려동물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서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요. 상주에서는 전국 최초로 유기동물 입양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상주시 이현균 축산과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상주시에서 유기동물 입양 배달 서비스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 유기동물 입양 배달 서비스가 뭔가요? 예, 유기동물 입양 배달 서비스보다는 유기동물 입양 인도 서비스라고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그 생명을 배달하냐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네, 그럴 것 같아요. 예.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의 일환으로 저희 시에서는 입양을 원하는 분이 동물보호 시스템에 상주시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을 검색하고 예약을 하면 예약된 날짜와 장소에 데려다주고 입양자 상담과 사육 환경을 확인하고 인도하는 사업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입양을 보내면 네. 유기동물이 앞으로 살아갈 환경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도 있고 이동장도 가지고 오지 않고 아직은 경계심이 있는 동물을 입양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입양을 받고 싶은데 이동수단이 없는 분들이 많아 현재 입양 제도를 개선하고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유기동물 딜리버리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유기동물을 봐서 저 동물은 내가 입양하고 싶다 했을 때 상주시에서는 직접 인도를 해주는 거군요. 동물을요, 집까지. 예, 맞습니다. 예. 지자체마다 버려지는 유기동물로 인해서 참 많은 문제들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 버려지는 동물이 그렇게 많은가요? 예, 저들 상주시에서도 연간 한 700마리 정도의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한 200마리 안팎으로 입양이 되고 있고 또 한마디로 말씀드려 입양을 아무리 해도 입소되는 동물이 훨씬 많다는 얘기입니다. 연간 700마리 정도가 상주시에서만 유기가 되고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 중에 200마리밖에 입양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500마리 정도는 새로운 가족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런 동물들은 어떻게 되죠? 예, 주인이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아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입양을 기다리다 자연사하거나 안락사 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자연사 안락사를 줄이기 위해 유기동물
입양 딜리버리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기 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안락사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건 안락사를 하려면 네. 별도로 저들이 검사해가지고 네. 상태가 안 좋은 개체에 대해서만 안락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지 않으면 그래도 계속 보호소에서 저들이 데리고 살 있어야 수는 됩니다. 있군요. 아,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도 다행이네요. 근데 예. 이렇게 버려지는 유기동물이 좋은 주인을 만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 그러면 홍보가 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유기동물 네, 입양을 원하시는 분들 요즘에는 사지 않고 이렇게 입양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유기동물을 데려오고 싶다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런 분들은 상주시 그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방문해서 바로 입양을 받거나 상주시청 축산과나 유기동물 보호센터로 입양 예약을 하여 딜리버리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방문을 하시더라도 네. 동물 보호 시스템에 미리 확인을 하여 입양을 원하는 동물을 미리 찾아보고 방문 입양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포털에 상주시 유기동물보호센터라고 치면 되나요? 예, 유기동물 보호센터라고 치면은 나옵니다. 예. 아, 네. 거기서 강아지들의 사진이나 뭐 화면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상주시에서 유기동물 네. 보호센터가 뭐 저들 상주시만 연결된 게 아니고 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아, 그럼 상주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도 다 있군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주시에서는 입양 배달 인도뿐만이 아니라 입양 지원금도 지급을 한다면서요? 예. 입양 지원금은 치료비, 예방 접종비, 또 중성화 수술비, 미용비, 펫보험에 한하여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내역과 카드 영수증을 첨부해서 저희 축산과로 청구를 하면 2주 안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입양 지원금은 뭐 한도는 정해져 있나요? 예, 한도는 저들은 지금 25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 한 번 25만 원이요? 예, 그 한 마리에. 네네, 알겠습니다. 아, 횟수는 상관이 없고요? 아닙니다. 그 분양되는 동물 한 개 그 개체에 대해 가지고 저들이 25만 원 범위 내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에 대한 그 카드 영수증을 첨부해가 신청을 하면은 그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입양할 때 썼던 그런 비용들을 첨부하면 25만 원 내에서 지급이 되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네. 이렇게 입양 인도 서비스나 입양 지원금 지급이 되는 건 그럼 대상은 상주 시민만 받을 수 있겠죠?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닌가요? 저들 입양 인도 서비스는 그 상주시에만 한정되었다고 그 말씀을 드렸지만은 인접 시군까지는 저희들이 요청이 오면은 서비스를 해드릴 계획이고요. 저희는 그 한 마리라도 입양을 더 보내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해서 가능한 것이면 최대한 노력할 것이고요. 그리고 입양 지원금은 상주시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입양하시면 전국 어디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 상주시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을 하면 그게 전국 어디가 됐든 다 이렇게 입양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서 또 다른 뭐 계획이나 검토 중인 방안도 있을까요? 예, 뭐 아직은 검토 중인 사업인데요. 입양을 보내기 전에 그 파보, 홍역, 또 심장 사상충 등 그 전염병 진단 검사를 해서 입양을 보내는 방안과 또 입양 지원금은 대부분 그 병원 진료비에 쓸 수 있어가지고 저들이 건강한 개체를 입양하시는 분은 사료 등 입양용품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네. 뭐 병원비에 쓸 수 있으니까 건강한 강아지를 뭐 이런 동물들을 입양을 한다면 다른 쪽에 또 지원을 해줄 계획을 짜고 계시다고요. 예. 입양용품에 대해 가지고 예. 또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한 해에 700마리가 넘는 동물이 이렇게 유기가 되는 거니까 애초에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우선 그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인식 개선이 우선이겠지만은
인식계에서는 말처럼 그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뭐 경기도 등 몇몇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마당개 중성화 사업이 그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네. 뭐 그렇게 좀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마당개 중성화 사업은 뭔가요? 예, 마당깨락하면 뭐 저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가정에 가면 이제 마당에 매놓은 개를 마당깨락하는데 네. 그를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불임 시술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개체를 좀 줄이기 위해서 하는 예, 거군요. 맞습니다. 인기가 예. 있지 않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예. 현재 저희 시에 네. 예, 저희 시에서 뭐 버려지는 동물 대부분이 그 믹서견, 잡종개라고 하는 믹서견하고 마당개입니다. 그 무분별한 번식을 막고 네. 불행한 생명을 줄이기 위해서 중성화 수술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또 동물 등록제가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예. 네, 이건 반려견의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 있나요? 예. 이참에 동물 등록제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동물 등록은 그 2개월 이상인 반려견에 대하여 무선 전자개체 식별 장치를 주입하거나 부착하는 그런 그 등록제로, 그리고 동물 소유자가 잃어버렸을 때 찾아주고 소유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가지고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저희가 유기동물을 구조했을 때 무선 전자개체 식별 장치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있을 경우 그 소유자에게 연락을 취해가지고 찾아주고 없을 경우에는 동물보호소로 입소를 하게 됩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 동물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지고 무선 전자개체 식별 장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유자 부담을 10,000원으로 줄여 그 동물 등록률 향상을 위하여 노력은 하고 있지만 등록된 개체 수가 한 2,449마리 정도로 저조합니다. 네. 무엇보다 그 동물 대행업체가 없는 지역은 동물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또 등록률이 특히 저조합니다. 그렇군요.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도 가족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심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이렇게 동물 등록제를 하면 또 찾기도 쉽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빨리 좀 동물 등록제 시행이 조금 더 널리 퍼져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반려동물을 키우시나요? 저는 안 키웁니다. 키우진 않으세요? 예, 아파트가 좁아가지고. 네. 유기동물 보호센터에 가면 이렇게 유기동물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서 참 마음이 안타깝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과장님도 많이 가셨을 텐데. 예, 저도 뭐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좀 몇 번 방문했습니다. 네네. 예. 그때 찾아오는 사람들은 좀 많이 있나요? 예, 저들 뭐 딜리버리 서비스요 홍보 나가고 나서는 최근에 좀 많이 오시고 있습니다. 봉사활동도 그쪽으로 좀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봉사활동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주말을 이용해가지고. 네. 예.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아서요. 봉사활동을 혹시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봉사활동을 원하시는 분은 저들 뭐 시청 축산과나 또 뭐 유기동물 보호센터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들이 뭐 항시 그 받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청취자분들께 이렇게 유기동물에 관련해서 또 하실 말씀도 있을 것 같아서요. 전해주시죠. 예. 우선 뭐 우리 시의 입양 캠페인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상주시 그 유기동물 보호소는 생명을 죽이는 시설이 아닌 살리기 위한 시설을 만들고 싶습니다.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힘든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렇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오늘 고맙습니다. 방송 듣고 동물 혹시 입양하실 계획 있으시면 유기동물 입양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상주시 이현균 축산과장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재보궐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 먼저 서울시장 선거 판세부터 시작을 할까요? 더 치열해지고 있죠. 내일부터 실시되는 여론조사는 이제 공표되지 못하는데요. 네. 이른바 깜깜이 기간이 시작됩니다. 그전에 이제 서울 판세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면요. 리얼미터가 YTN과 TBS 의뢰를 받아서 지난 29일 30일 실시한 조사,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박영선 대 오세훈 후보, 오세훈 후보 대 박영선 후보인데 박영선 32%, 오세훈 55.8%로 나타났습니다. 20%포인트 이상 더 오세훈 후보가 앞서는 결과로 나타났는데요. 이 숫자를 보시면 뭔가 많이 본 숫자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네. 이 서울 지역의 문재인 대통령 국정평가를 보면요. 긍정이 대체로 30%대 그리고 부정평가가 거의 60% 가까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서울 지역 긍정평가, 오세훈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서울 지역 부정평가와 거의 비슷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30, 60. 그렇군요. 네. 이번 선거가 오서방 선거라는 점 계속 강조하셨잖아요. 연령대별 굉장히 많이 밀어주고 계시죠. 오서방 선거 이제는 귀에 딱 박혔는데 연령대별 지역별로는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살펴볼까요? 오서방 선거라는 건 이제 50대가 중요하고 서초 그리고 바로 이제 부동산인데요. 20대와 30대에서도 오세훈 후보가 앞서는 결과 이건 왜 그럴까라고 궁금해하실 텐데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부정평가를 내리고 있는 응답자층이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지지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0대는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40대는 박영선 후보, 60대 이상은 오세훈 후보 쪽으로 이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50대 말씀드렸죠. 투표율도 높고 그리고 여론에 대한 영향력도 높은 50대가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서울도 4개 지역으로 쪼개보면 오세훈 후보가 앞서가고 있는데 그래도 박영선 후보가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역시 본인의 전 지역구였던 구로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서쪽, 특히 이제 서남권이거든요. 그래서 서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인데 서울 지리에 좀 기억을 살려보시면 강서구, 또 구로구, 또 금천구, 양천구, 동작구, 영등포구, 관악구 바로 이쪽입니다. 이쪽에서의 판세가 어떻게 되는지가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말 그대로 오서방, 부동산까지 포함해서 선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TV 토론회 2번 있었는데 네. 정책 선거보다는 내곡동 땅 또 부동산 문제에 치우친 것 같아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는 의견이 많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부동산 이슈가 지배적이다는 걸 TV 토론회만 보고서도 금세 알 수가 있었는데 이른바 땅땅 선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박영선 후보는 토론회 내내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을 제기하고 있었고 한편 또 오세훈 후보는 봐라 LH 사태로 통해서 이 정권 심판 선거가 되는 거 아니냐. 이른바 LH에다가 내곡동 땅까지 땅땅이 지배하는 토론회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박영선 후보가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 집중 제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판세에는 크게 반영되지 않는 모습이잖아요. 이건 왜 그럴까요? 이 부분이 유권자분들이나 아니면은 꼭 서울 유권자분들이 아니더라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시종일관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을 공개하고 있는데 왜 지지율 또 선거 여론조사 결과는 크게 변화가 없을까?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선거는 정권 심판이 지배하는 선거의 구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후보에 대한 평가가 아닌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이 선거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이 오세훈 후보가 계속 공격을 받으면 이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타격을 받게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선거는 구도, 이슈, 후보라고 하는데 워낙 정권 심판 성격의 구도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후보의 평가는 별로 그렇게 유권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는 억울하기도 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게
후보 개인이 아무리 이 정책을 이야기해도 특히 우리 뭐 안동 또 우리 안동 MBC 애청자분들은 후보자들이 분명히 내건 정책이 있는데 그거 잘 안 보인다. 이렇게 보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또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조사에 나타나지 않은 샤이 진보를 네. 강조하는데 실제 선거 판세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변수가 될까요? 샤이 진보는 존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보수층보다는 진보층에서 무응답자가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 이유는 지금 정부 또 여당과 관련된 악재가 많기 때문일 텐데 전체 비율로 따져보면은 계산을 해보니까 뭐 많으면 한 10% 가까이 되는데 문제는 10%, 이거죠. 네. 예, 약 10% 가까이 이렇게 추정 분석이 가능한데 실제로 투표를 하러 갈지. 그러니까 이 여당과 또 정부의 이 부동산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실망을 한 샤이 진보층인데 이들이 실제 투표소에는 그래도 갈 것인지 이건 상당히 또 의문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2010년에도 그렇고 2016년 총선거 때도 아니 그때 종로 선거를 보면 오세훈 대 정세균도 오세훈 좀 수몬표가 있지 않았어요. 또 2010년에도 한명숙 대 오세훈 대 한명숙 수몬표. 근데 그때는 또 무선 전화가 포함되지 않았고 2016년에는 집 전화가 많이 포함됐던 그런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수몬표와는 다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몬표 이른바 샤이 진보는 있는데 얼마나 투표장에 갈지가 가장 중요한 관건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부산시장 선거 판세도 한번 짚어보죠. 네. 부산시장도 리얼미터가 YTN과 TBS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28일, 29일 실시한 조사이고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김영춘 대 박형준,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 32.1%, 박형준 후보 국민의힘 51.1%를 땄습니다. 지금 강지혜 아나운서께서 굉장히 흥미로운 점을 하나 발견하셨을 거예요. 부산시장 선거 결과와 여론조사 결과와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 결과 거의 비슷하죠. 네, 흡사. 그래서 네.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결과가 무엇과 비슷하다는 거죠. 바로 개인 후보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와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심지어는 지역적으로는 상당히 떨어져 있고 후보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형준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가 나오지만 선거 판세에는 크게 반영되지 않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후보에 대한 평가가 아닌 정관 심판의 무게가 실려 있는 선거가 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김영춘 후보 쪽에서는 계속해서 LCT 의혹을 제기하고 또 가덕도 신공항특별법을 여당이 주도했다고 이렇게 또 유권자들에게 홍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한지 큰 변화가 없는 가장 큰 이유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부산 선거도 서울시장과 같이 오서방이잖아요. 네, 이것도 강지혜 아나운서가 너무 밀어주셔가지고요. 지금 또 많은 곳에서 유행어가 되고 있는데 40대는 김영춘 후보예요. 그리고 이제 60대 이상은 박형준 후보인데 결국 50대도 부산 민심을 결정하고 또 쫓아가는 김영춘 후보 입장에서는 서쪽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낙동강 벨트인데 민주당 경쟁력이 살아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강서 낙동강 벨트에서 김영춘 후보가 이제 깜깜이 기간입니다. 얼마만큼 지지층을 또 투표하는 지지층들을 얼마나 더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가 막판 승부처럼 보입니다. 지금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판세 보면 모두 다 정권 심판 성격이 강하잖아요. 네네. 이거를 뒤집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번 선거의 최대 관건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참 마땅해 보이지 않습니다. 선거는 구도 이슈 후보인데 후보를 봐주기로 하는데 유권자들이 후보를 보기보다는 LH 사태 옆으로 정권 심판에 이제 힘이 실리는데 대통령 지지율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대통령 지지율까지 하락하다 보니까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과 또는 부정 지지율이 여당과 야당 후보의 이 선거 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이고 이러다 보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낮을 때는 여당 후보들은 대통령을 통한 마케팅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사진조차 내걸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구도를 변화시킬 만한 변수, 이슈를 찾아내기가 참 쉽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이제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되지 못하는 깜깜이 선거 기간인데 접어드는데 사전투표와 본투표를 마치고 마지막 변수 그러면 있을까요?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남아있는 변수라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지층의 투표입니다. 선거 여론조사는 선거 여론조사뿐일 여론조사일 뿐인 것이거든요. 그다음 중요한 것은 지지층들이 얼마만큼 투표했냐. 그래서 2일과 3일의 사전투표율 또 중도층의 투표율이 중요합니다. 지금 중도층 지지까지 포함한 여론조사 결과인 실제인들의 투표할 것인가. 두 번째로는 후보와 직접 관련된 치명적인 변수들이 꼭 이게 기니 여부를 떠나서 깜깜이 기간에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는 지지층의 투표율, 두 번째는 후보와 직접 관련된 치명적인 변수가 그래도 남아있는 변수로 보입니다. 지지층의 투표율과 후보 관련한 이슈가 어떤 게 터지느냐에 따라서 바뀔 것이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각종 설문조사의 결과를 갖고 우리 사회를 분석해보는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